8대 원로, 그리고 태자당. 얼마 전 북조선 김정은 위원장 위독설이 국내 보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추측성 보도들이 민초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특유의 중앙정부 주도 언론 통제, 이를 이용한 주변 이해 당사국 정부와 언론들의 자기 색채를 입힌 보도, 나아가 이를 확대 재생산한 가짜뉴스 탓이라 생각합니다. 냉전 시기 구소련을 철의 장막, 중국을 죽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주변국들의 명명이었으며 해당 국가 정보로의 접근이 어려움에 대한 하소연이기도 했습니다. 냉전시대 중소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와 정책, 정치인 동향은 현 북조선처럼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등소평 집권기, 중국 첩보에 가장 민감했다 할 수 있는 대만, 홍콩 등 학자와 언론이 중국 분석의 틀로 내세운 여러 가설 중 현재까지 유용한 분석 틀로 인용되고 있는 가설이 중국 8대 원로설, 그리고 보다 확대된 혁명 원로들의 자녀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태자당설입니다. 그러나 덩샤오핑 집권기 혁명 원로 8인이 사실상 집단 지도 체제로 국가를 운영했다는 8대 원로설마저 논하는 자에 따라 구성원이 한두 명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태자당설의 부모는 8대 원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훨씬 광범위한 중국 건국까지의 혁명 원로, 그들의 자녀를 의미하니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설 모두 중국 공산당의 사실상 일당 독재 및 회세성에 대한 비판을 깔고 생산된 가설이나 현재는 중국 분석의 이론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중국 8대 원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8대 원로에 거론되는 인물들 공통점은 중국 공산당 혁명기 지도층을 형성했던 혁명 원로라는 점, 문화대혁명 이후에도 생존하여 덩샤오핑 정권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 현재는 전원 사망했다는 점 정도입니다. 그러나 8대 원로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모택동 집권기,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 핍박과 하방을 경험했던 인물이 적지 않으나 그 시기 권력 정점에 있었던 인물도 포함됨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택동 사후, 중소분쟁 시기, 누란의 위기에 처한 중국을 이끌어간 인물들로서 구소련 핵공격 위협을 피해 미국과의 수교 및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했으며 모택동 생전부터 추진했던 중국 핵무기 보유를 완성시킨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8대 원로, 이들은 젊어서 함께 목숨을 걸고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기치 아래 혁명동지로서 강철대오를 구성했으나 모택동 시기를 거치며 성공한 혁명, 새로운 나라, 개국 공신이 됐음에도 자신의 정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사마저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습니다. 모택동 사후 등소평 정권 하에 다시 모인 이들이 합의했다는 것이 8대 원로 합의설입니다. 즉, 모택동 독재기와 같은 피해 숙청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8대 원로 간에는 국가 반역을 제외하면 어떤 죄도 불문에 붙인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합의설은 8대 원로, 당대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최고 지도부 집단의 불문율처럼 전통이 되어 지켜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인지 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정적 숙청할 때에도 부정부패를 문제 삼기 보다 군 또는 경찰을 동원했다거나 국가 반역을 획책했다는 죄명을 씌우는 경우가 많으며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마저 과연 시진핑이 불문율 또는 합의설을 깨뜨릴 것인가 시계 분석 기사가 실리고는 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문화대혁명 직후라는 특수상황, 서로의 도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혁명 동지끼리 서로의 변신 방지에 합의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해도 이 합의가 중국 공산당 전통이 됐다. 즉, 일정지 이상이 되면 초법적, 황제의 권한을 다수가 나누어 가졌다는 의미가 되니 이는 동서고금 봉건시대에도 그 신뢰를 찾기 힘든 집단 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가설이 우 이상 유효한 분석틀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만일 이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하게 지켜지고 있다면 중국은 폐쇄적 집단 봉건 국가라 칭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태자당 가설입니다. 중국의 미래 정치 인재 육성 시스템 또는 현 정치체제 파벌 분석 가설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태자당, 공청당, 상하이방 등입니다. 이 셋을 간략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이방, 등소평은 천안문 사태를 진압한 뒤 시위대의 친화적이었던 조자양을 사임시킨 후 진압에 가담했던 상하이 서기 출신 장점인을 차기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장점인의 국가주석 부임 후 상하이 서기 시절 함께 일했던 인물들이 대거 측근으로 기용됐는데 이들을 상하이방이라 칭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을 중용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지도자의 사임과 함께 측근들 대부분이 몰락하는 것 역시 일반적입니다. 2003년 장점인이 사임했고 이후 상하이방 대부분이 중용되지 못했으며 현재 상하이방 주요 인물들이 70대 이상 고령임을 감안하면 상하이방 가설은 장점인 정권 분석에는 유효한 분석틀이었으나 현 중국 분석에는 무의미합니다. 다음은 공청단입니다. 공청단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의 약자로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청년 조직이며 구성원 절반가량이 14세 이상 학생입니다. 저는 태자당과 공청단을 대립하는 정치 집단처럼 분석하는 것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혁명 원로, 자녀들 대부분이 청년기 공청단을 거쳐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는 요식행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태자당이 실체가 있는 세력이라면 태자당이란 공청단 등 태생적 엘리트 집단을 의미한다. 분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결국 중국 파워 엘리트는 공청단을 거친 공산당 당원 중 선발되고 혁명 원로 자녀는 부모 찬스라는 음사자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자리를 두고 비혁명 원로 가문 자제들 간 경쟁한다 분석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내 태자당이라는 정당은 없습니다. 혁명 원로 가문 선임자가 충성스러운 후임자 중 혁명 원로 가문 출신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은 두각을 나타냅니다. 출세 지향적 인물이라면 자연스럽게 동료 중 가문 좋은 자와 친분을 유지하며 파벌을 형성하게 되겠지요. 부모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유능한 자기 세력을 구축하여 업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고위층 출신 자제라면 남들보다 쉽게 승진 기회에 노출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활해본 한국인이라면 중국인들은 한국인보다도 훨씬 인간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특권층에 국한되지 않고 기층민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소위 관시, 관시란 당사자들 간의 인간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곡히 제3자에 대한 부탁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하면 곧 나를 무시한 것이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 확정된 파워마저 한국의 일반적 관계를 뛰어넘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들 간 관시란 현대적 인간관계보다 공동체 사회의 인간관계의 단점이 극대화된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관시가 중국 고위층 선발 과정에도 적용된다면 태자당 개념은 그 존재를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문제는 앞에 살펴본 달대 원로 합의설, 태자당 등의 개념이 중국 건국 혁명 세력이 그토록 타도하고자 했던 봉건사회의 패습이었다는 점이고 중국이 대내외 천명해온 혁명 논리의 대척점에 위치한 구태가 건국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지도체제에 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유전자가 구축한 생명체 어쩌면 그들은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이상을 체계화할 줄 안다는 슬픈 비련의 운명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항상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요. 저 역시 타인의 뒷글은 명료히 들여다보면서도 제 눈 안에 들보는 발견조차 하지 못하거나 빼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반성합니다. 답답하기만 한 중국. 그럼 한국은, 미국은 거시적 접근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도 왜 결론은 나 자신의 문제 천착으로 끝맺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힘없는 민초요.